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교재 535쪽입니다.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과학적 연구 방법의 논리체계에서 1번에 연역적 논리에서 나오죠. 자, 연역하고 2번에 이제 귀납 논리가 나오는데 사실 기본적인 룰은 제가 정책론 때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요 파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자, 연역적 논리 교재가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연구 방법은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설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설이라는 게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결론이 가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이나 결론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구체적 사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연역적 논리는 자, 이 룰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으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검증하는 거야. 나중에 검증한다. 그러니까 앞에가 일반론이 있고 뒤에가 구체적 사실이 있다. 그죠? 요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 연역 논리죠. 연역 논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건 나중에 나오죠. 구체적 사실이.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추론한다. 같은 얘기죠. 일반론으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검증한다. 같은 얘기고. 세 번째, 기존의 이론이나 일반적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가설의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필기할 만하죠.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사용. 자,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 실증주의자들은 실제 증명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구체적 사실을 검증했을 때 이게 검증이 되는 것만 나는 믿겠다라는 거죠.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쓴다. 자, 5번 연역법의 대표적 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3단 논법의 전개 논리다. 요거까지 해서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이 대표적 예다. 대표적인 예다. 이 점. 자, 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귀납으로 갑니다. 자, 뒤집으면 되죠. 구체적 사실들이 많이 있고 요거를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더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접근 방법은 관찰된 자료를 통하여 현상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추구하는 논리 전개 방법이다. 자, 비교해 본다면요. 귀납법. 귀납적 논리. 자, 요건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 결론 도출. 결론을 도출한다. 자,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은 귀납 논리의 경우에 여기서의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잠정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확정적이지 않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구체적 사실들이 모든 100% 사실을 전부 다 관찰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실을 100%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찰함에 있어서 누락이 되거나 잘못 관찰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관찰을 했는데 미처 관찰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더라. 그걸 다시 관찰했더니 이 결론이 똑같을까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연구 방법은 관찰 벌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을 관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일반화를 시키고 임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론화를 거친다. 여기 임시결론 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잠정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귀납 논리는 경험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들이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들의 유형을 객관적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자, 4번. 연구 문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선 관찰부터 시작하니까요. 연구자의 관심 분야나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도출되는 결론은 여기 있네요. 잠정적 결론이다. 자, 5번. 연구 대상이 된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며 기록된 결과로부터 어떤 규칙에 따라 일정한 유형이 발견될 수 있겠다. 자, 여기서는 제가 썼습니다만 굳이 더 쓸 것은 없겠네요. 귀납적 논리는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더 보충을 하면요. 기존 이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역 논리를 씁니다. 기존 이론이 존재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연역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걸 쓰게 되고, 기존 이론이 없다, 전혀 전무하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귀납법을 쓰더라. 이렇게까지 보충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상호관계 가겠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와요. 자, 1번. 연역법과 귀납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순환적이라는 게 사실은 귀납법에서 연역법 갔다가 연역법에서 또 귀납법 갔다가 서로서로 상호 돈다. 두 번째, 분석적인 연역법과 경험적인 귀납법은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죠. 상호 보완적 관계다. 3번,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논리체계로서 양자 중요성이 모두 인정된다. 지나가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존 이론이, 제가 지금 방금 써드린 거예요. 기존 이론이 존재할 경우에는 연역적 접근,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납적 방법 쓴다. 자, 정리되셨죠? 연역, 귀납.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읽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강조드릴 건 없어요. 자, 1번. 자,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식 및 이론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복지 조사가. 자, 1번.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이론적 체계는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복지학 연구의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식과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천적인 지식과 이론들이 현장에서 개발되는 것을 돕고 이론들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조사가 역시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능력을 제고한다. 자, 1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회 문제,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조사의 방법론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3번. 사회복지조사는 문제를 측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개입 유형과 시점을 찾아내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사회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특별히 외울 건 없겠습니다. 아, 요렇구나. 요것 때문에 필요하구나. 쭉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사회복지 전문직 책임성 구현.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적 자원의 할당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실천 활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옆에 사회복지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을 통한 서비스의 실행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의 특성입니다. 자, 이 특성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 그대로 갑니다. 사회 계량적 특성입니다. 자, 1번. 사회복지조사는 주로 노인, 장애, 그다음에 아동, 빈곤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회 계량적 특성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사회 계량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욕구 조사. 자, 욕구는 사회복지의 표적 체계이며 이를 흔히 문제라고 정의. 사회복지는 욕구조사 개입평가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욕구 측정이 필수적인 절차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지닌 욕구의 종류와 수준을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 다음에 효과 측정이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실천 활동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으며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하는 방법.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 프로그램에 의한 개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복지 조사가 활용된다. 자, 다음에 개입 방법 연구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나 정책 프로그램에 의한 개입은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개입 내용의 정확, 적합성을 분석하므로 간접적으로 개입 방법을 시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이 개입 방법에 대한 실험 확인 절차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때 뭐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자, 과학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실, 현상,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진위 여부를 증명한다. 자, 특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계량함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촉진시킨다. 지금 여기 보시면 괄호에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상으로는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했을 때 응용조사가 훨씬 가깝습니다. 사회조사는요. 아까도 보셨지만 사회의 계량적 성격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을 하기 위한 사회조사이지 순수하게 연구를 위해서는 성격이 실천 현장에서는 가깝지 않습니다. 일단 양면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 실제 임상에 있는 현업사회복지사들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의 관련 학과의 연구자들도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으나 사회복지 실천 내지는 사회복지는 응용조사적 성격이 강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그러나 사회복지조사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의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만이 아니에요. 모든 연구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경험적 인식의 제한입니다. 내용 볼게요. 사회복지조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조사는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즉, 인간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뭐 상상력이 무한하다고 하죠. 인간의 상상력은.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도 결국은 인간이 경험해 본 것 이상으로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를 할 때에도 어떤 사회과학을 연구하든 자연과학을 연구하든 연구할 때에도 본인이 경험된 인식의 경험 테두리 안에서 밖에 연구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나요? 어떤 절대자.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2번도 가보죠. 그 바로 밑에. 조사자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겠다. 자, 2번 시간 한계입니다. 이건 제가 사실 굳이 읽지 않아도 뭐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되는데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양쪽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의 시점 선택에 제한이 존재하고 또한 비용 문제로 조사 기간을 무제한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지리적 한계 계속 갑니다. 사회복지조사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지역 내지 공간에서 얻어진 정보가 전체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의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크지 않은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지만 우리나라를 동시에 보면서 연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러면 연구자가 본 지역만이 연구의 결과인데 이걸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연구의 한계가 자꾸 눈에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비용의 문제로 인해 조사 지역을 무제한 또 확대할 수도 없다.
자, 비용적 한계입니다. 뭐 뻔한 얘기지요. 사회복지조사는 할당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전문적 조사원을 활용하거나 조사 대행업체에 조사 의뢰할 경우에 상당한 조사 비용이 든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자, 조사자 개인의 가치와 선호의 차이로 인한 제한성. 자, 사회복지학은 가치 개입적 학문. 이 가치 개입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조사론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학은 가치 지향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가치 중립적이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한다, 따른다, 평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학문으로 사회복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의 개인적 가치가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개인적 선호와 감정 등이 조사 문제 선정이나 조사 방법의 선택, 조사 결과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가보죠. 사회복지조사의 주요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조사론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슬슬 접하시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1번.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를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를 현실 세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합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갈게요. 용어의 본래 의미를 나타내면서 현재 사실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걸 있는 그대로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작적 정의죠. 자, 조작적 정의. 사실 의미로 본다면 추상적인 그랬죠. 개념이나 용어라 그랬어요. 자, 추상적 개념을 뒤에 설명해 현실 세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현재 사실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또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한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정의하는 게 조작정의입니다. 사실 이렇게 써도 얼핏 또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용어들, 말들 가운데서도 딱히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개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경제 발전이 뭡니까? 경제라는 것도 사실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했대요. 그러면 발전했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경제가 발전했대라는 게? 그러면 뭐 흔히 여러분 생각에 국가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GNP나 GDP가 커지는 게 경제 발전인가요? 무조건 커지기만 하면 경제 발전인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산업 경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농업 경제에서 무조건 많이만 생산하면 이것도 또 그 경제가 발전한 것이냐? 질은 안 따질 수 없을까요? 뭐 똑같은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뭐 그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생산하진 않았지만 양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볼 거냐, 질적으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